안녕하세요. 자, 재활의학 7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시 때 배운 내용이 이제 견인치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 중에서 운동치료, 특히 이제 근골격기 운동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그쵸? 자, 2차 시 때는 신경계 물리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뭐, 종류는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루드법, 그 다음에 보바스, 그 다음에 뭐 보이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물리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재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한다라는 것까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디테일하게 이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어느 정도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PNF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NF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각 운동, 감각 자극을 통해서 이제 운동 수행이 촉진될 수 있다라는 거 방법이고, 요 같은 것도 실습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루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감각 자극과 자율신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보바스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억제하고요. 자발적인 기능 활동을 촉진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요게 전반적인 개요고요. 첫 번째 이제 PNF입니다. PNF 그렇죠?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글자만 따서 그래서 PNF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체 내부와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고유 수용계의 자극이 중요합니다. 고유 수용계의 자극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신경근 시스템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중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경계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의 훈련이나 운동 강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죠. 그렇죠? 선수 훈련에도 쓰긴 씁니다. 쓰긴 쓰고 많은 운동 방법들이 이 PNF 방법에서 좀 더 발전되고 심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바스 접근법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식 방식입니다. 안 되는 게 있네. 이 아이는 억제시키자.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PNF가 잘하네? 잘해 하는 이제 파지티브 어프로치라고 얘기한다면 보바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없애. 안 되는 거 없애. 이렇게 하는 네거티브 파지티브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가장 큰 개념으로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편마비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나 패턴 등을 이제 좀 더 억제시켜 가지고 잘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루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근긴장도와 운동 조절의 협응 효과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협응 효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만들고요.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임의 사교작용을 만든다라는 거. 즉, 루드의 키워드는 협응과 패턴 형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개요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언급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보이타 치료입니다. 보이타는 보통 이제 내성마비나 소아마비 아이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소아 치료 방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후 6주가 될 때까지 7개의 자세 반응 검사를 통해서 내성마비 여부를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뭐 반사적 기기라든지 뭐 반사적 뒤집기, 그 다음에 주 보조 유발점들을 체크해서 그 유발점들을 자극시켜서 이 아이가 좀 더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보이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행 및 이동 훈련입니다. 보행 훈련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골절 환자, 파킨슨, 내성마비, 절단 환자 등에게 진행을 하고요. 제일 먼저 이제 보통 일어나기가 되고 서서 유지하기가 되면 평행봉에서 보행 훈련을 많이 합니다. 평행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에 가면 있는 평행봉 그 평행봉 맞아요. 맞는데 높이가
그 높이가 아니라 우리 허리 아래 골반 수준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레이트 트로칸타 위치입니다. 그 골반 위치에 있는 평행봉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부족하거나 완전 체중 부하가 어려운 환자에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체중 부하나 체중 이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보행 훈련을 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평행봉이죠. 그렇죠? 자, 보행기에 있는 보행 훈련을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케인이죠. 그죠? 케인. 목발, 지팡입니다. 그죠? 지팡이고요. 얘는요, 목발이죠. 크러치. 크러치고요. 얘는 워커입니다. 얘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평행봉이죠. 그죠? 파랄렐바. 영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 파랄렐바입니다. 그죠? 파랄렐바입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랄렐바예요. 자, 보행기를 잡고 서 있는 자세에서 팔굽관절이 20에서 25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요. 개선이 되면 목발이나 지팡이를 통해서 보행 훈련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평행봉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장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재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뭐다? 파랄렐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커로 넘어갑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파랄렐바를 하다가 잘 되면 워커로 넘어가고요. 워커에서 잘 하다가 보면 크러치로 넘어가고요. 크러치에서 케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면 지지점들이 점점 더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불안정성을 가동하지만 환자의 독립적인 기능들을 요구하는 게 커집니다. 그죠? 커집니다. 그게 이제 파랄렐바에서 워커로, 크러치로, 케인으로 옮겨가는 훈련 방법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활에서 알아야 될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이동이란 개념이죠. 그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뭐 침상에서 휠체어로 간다거나,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간다거나, 뭐 휠체어에서 화장실로 간다거나, 변기로 간다거나, 아니면 식탁으로 간다거나, 요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에 대한, 방향 이동이죠. 그죠? 위치 이동을 우리는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변화를 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동 전에 평가해야 될 게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의 균형 어느 정도인지,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팔과 다리의 근력, 체중 부하의 가능 여부, 관절 가동 범위, 그 다음에 몸통의 돌림 여부, 지구력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반드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동과는 다르게 한 장소에서 자세 또는 신체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움직임이 불가능한 환자일 경우에는 환자를 들어서 이동을 하고, 다리의 체중 부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팔의 근력을 이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 체중 부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하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발을 스스로 디디게 만들어준 선 자세를 만들어 놓고 몸통을 돌림시켜서 이동시켜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근골격 치료와 신경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스포츠 물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운동선수한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한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근력 수준을 넘어서야 되죠. 그죠? 특별한 일반적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운동선수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폐지구력이나 뭐 근력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이 사람이 그 특정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선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뭐
주수입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수상 스키를 타는데 좀 더 잘 타고 싶어. 스키를 타는데 좀 더 잘 타고 싶어. 야구를 하는데 좀 더 잘 던지고 싶어. 좀 더 잘 치고 싶어. 이 정도지 내가 이 안타를 못 치고 나면 뭐 연봉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운동선수와 일반인을 구분시켜서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심폐물리치료와 이제 호흡기 물리치료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몇 년 전부터 이제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아이들이죠. 떠오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심폐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물리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계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능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더 잘 오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뭐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늘려주기 위한 방법이고요. 호흡기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 운동과 기도 청결법으로 나눠집니다. 숨 쉬는 게 제대로 안 되고 내 몸의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대로 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에요. 즉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흡 운동을 통해서 이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운동,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는 근육들을 뭐 훈련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호흡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도청결법 같은 경우에는 뭐 타진이나 뭐 이렇게 퉁퉁퉁 쳐가지고 이제 타진이나 아니면은 자세 위치 변화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이물질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가래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되고 더 디테일한 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패스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 운동은 정상호흡을 방해하는 분비물 축적과 기도 폐쇄를 예방을 하기 위함이고요. 기도를 청결하게 유지해서 호흡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호흡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근육을 써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안 써도 되는 근육을 쓰게 되니까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근재교육을 통해서 호흡 운동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산부인과 물리치료죠. 산부인과 물리치료인데 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산 전에 뭐 임신 중일 때 그죠? 그럴 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신이 끝나고 이제 출산 후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야 될 거고요. 뭐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자세 및 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살이 쪘던 사람들은 급격히 이제 마른 사람으로 체형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랐던 사람들이 임신 후에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해서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활동량 감소로 인해서 근육 뼈대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산부인과 물리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자세 교정이라든지 배근 강화 운동, 그 다음에 골반 바닥 강화 운동, 뭐 호흡 운동을 통해서 산전산후로 나눠서 이제 시행을 하기도 한다. 요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세 교정을 하거나 아무래도 배가 볼록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출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배가 다시 홀쭉해지죠. 그렇죠? 홀쭉해졌을 때 근육들이 다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임산부가 산모가 빠른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아무래도 자궁이 이제 골반 안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골반 안에 있는 골반 기저 근육들도 많이 이완되어 있고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골반 바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건강 상태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우리 보통 산부인과 물리치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뭐 전기치료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광선치료 살펴봤고요. 수치료, 그 다음에 근골격계 치료, 신경계 치료,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물리치료, 산부인과 물리치료까지 살펴봤는데 각각의 큰 카테고리들, 흐름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뭐 전기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냐, 중주파냐, 간섭파냐, 아니면 고주파냐, 초음파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광선치료는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뭐 원위적외선이냐, 근위적외선이냐, 원위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근위자외선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이저냐, 이런 종류들의 각각 특징이죠, 그렇죠? 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냐,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중 운동 치료 방법이냐, 라는 것들이 큰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거는 견인 치료죠, 그렇죠? 손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계를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도 수동 운동이냐, 능동 운동이냐, 능동 운동일 때 수의적이냐, 불수의적이냐. 그 다음에 수동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완 운동이냐, 신장 운동이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능동 운동 중에서도 수의적인 운동 중에서도 능동 운동이냐, 능동 보조 운동이냐, 저항 운동이냐, 능동 보조 저항 운동이냐, 그렇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안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안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운동 치료 방법 중에서 뭐 칼챔번이냐, 아니면 시리악슨이냐, 아니면 메이틀랜드 방법이냐, 아니면 뭐 크림스비 방법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경계 물리치료 중에서는 PNF이냐, 아니면 보바스이냐, 보이타이냐, 루드 방법이냐,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에게 적용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산부인과 물리치료도 치료 임신 중, 즉 산전, 산후로 나눠져서 치료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하죠. 볼 때까지 여러분들 1주부터 7주차까지 내용을 한번 스스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진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빠를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